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세계 경제의 뼈대가 하나씩 부서지고 있습니다. 금융뉴스에서는 주식시장 호황을 떠들어대고 전문가들은 경제가 안정적이라며 안심시키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납입하는 연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심지어 은행에 맡긴 예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이 안정은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수십 년 동안 손해보면서 떠받쳐왔던 구조였죠.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태평양 건너편 작은 섬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난 40년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선택을 해온 나라였습니다. 이익을 포기했고 수익을 버렸고 자국 경제가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세계의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달러는 흔들리지 않는 기축 통화가 되었으며 전 세계는 달러 시스템 위에서 번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국채는 사상 최악의 상태에 빠졌고 엔화는 스스로 가치를 방어하지 못하는 통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멈추는 순간 그들이 대신 짊어져왔던 부담은 전부 세계로 되돌아옵니다. 미국의 금리, 글로벌 자산 가격, 그리고 달러의 패권까지. 오늘 우리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달러 패권이 어떻게 조용히 균열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출발점에 왜 일본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세계가 의존해온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최근 몇 달간 별다른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견고하다고 보도했고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채권 거래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화면에는 심상치 않은 숫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8% 선을 넘어선 겁니다. 일반인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소수점으로 보일 수 있겠죠. 이 수치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지난 30년간 세계 금융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미국 가정들은 장기간 거의 무료에 가까운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을까요? 왜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빌려 쓰면서도 재정 파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주식시장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빠르게 회복하며 끊임없이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었던 걸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의 절반에 불과한 답변입니다. 실제 핵심 이유는 백악관이 아니라 도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묶어두는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돈을 사실상 공짜로 빌릴 수 있는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회를 전 세계 투자 전문가들과 대형 펀드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죠. 그들은 일본에서 엔화를 무이자에 가까운 조건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만큼 차입했습니다. 그 다음 그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국채 시장과 증시로 쏟아부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런 전략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복잡한 금융 용어로 포장된 합법적인 무한현 현금 창출 장치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이 빌려준 돈으로 연료를 채우고 차를 굴리면서 그 이익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이 소수의 영리한 트레이더들만 활용하는 전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캐리 트레이드는 전 세계 경제 체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이 해외로 보낸 저축 자본은 무려 3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 막대한 돈이 전 세계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겁니다. 메커니즘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수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수익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수익률 하락은 미국 정부가 매우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미국 의회는 지출을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져도 실질적인 차입 비용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흘러들어온 자본은 월가만 살찌운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바꿔놓았죠. 주택 대출 금리가 낮게 유지되자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계속 늘어났고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부유하다고 착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에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가정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일본이 영원히 이 역할을 감당해 줄 거라는 믿음이었죠. 전 세계는 도쿄의 중앙은행이 끝없이 돈을 찍어내고 계속해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며 무한정 다른 나라의 빚을 매입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깨지지 않을 약속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불안정한 장기 침체 경제 위에 세계 금융의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래 위에 세워진 구조물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한 국가가 영원히 손실을 감수하면서 전 세계 금융체계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금융 시스템 역시 결국 물리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한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듯이 돈 역시 끝없이 창출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도쿄 채권 트레이딩 데스크의 모니터에 1.8%라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본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은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국채 수익률로는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죠. 그동안 일본은행은 수익률 곡선 통제라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채를 무한정 매입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랜 기간 시장과 싸워왔고 놀랍게도 상당 기간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장이 반격에 나섰고 이번에는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8%라는 수치가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과 다른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차이로 작동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다는 건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공짜처럼 여겨졌던 돈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게 된 겁니다. 엔화를 차입해서 달러로 환전한 다음 미국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던 글로벌 펀드들은 오랫동안 이 거래를 거의 완벽한 전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금융업계는 이 거래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위도우 메이커, 우리말로는 과부 제조기라고 불립니다. 너무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려들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며 경계심을 완전히 잃게 만들죠. 하지만 방향이 단 한 번만 뒤집히는 순간 손실은 통제 불능 상태로 확대되고 투자자는 대응할 시간조차 없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캐리 트레이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차입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고 환율의 방향이 반전됐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까지 흔들리면서 이 거래를 떠받치던 모든 전제가 한꺼번에 무너졌죠. 그제야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세계적인 안전거래라고 믿었던 포지션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방향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안정성입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1.8%까지 급등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금리가 올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채권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매도하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시장이 일본 정부의 약속을 예전만큼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이 국가의 통제력을 압도해버린 순간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일본 경제에 대한 불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파는 전 세계 명목화폐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저금리의 단 역할을 해온 국가에서 수익률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한다면 그 파장은 금융 시스템의 혈관을 따라 전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죠. 결국 모든 시장은 위험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아 왔고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하며
철저하게 관리해오던 일본 국채 시장조차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면 어느 나라의 국채를 진정한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순간 우리가 믿어왔던 것은 국채가 아니라 정부는 언제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패닉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각자 살아남을 위치를 찾기 위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동안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시스템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이 먼저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바로 지금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금리 상승은 단순히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재정 구조 자체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지만 일본은 훨씬 더 취약합니다. 부채 규모가 경제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고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초저금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일본의 재정은 버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 이자가 폭증해서 재정이 붕괴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통화 가치가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국민의 생활을 파괴하는 거죠. 결국 일본은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재정 악몽의 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주류 언론이 좀처럼 깊이 다루지 않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몇 %인지 총액이 얼마인지 같은 표면적인 수치만 언급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빚이 어떤 속도로 얼마나 위험해지느냐는 점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213%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보다도 2배 이상 무거운 수준이며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거의 없다면 아무리 많은 빚이라도 당장은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금리가 0.5%만 올라가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매년 수십조엔 단위로 늘어나는데 이건 단순한 금융 수치가 아니라 복지, 의료, 국방 예산을 직접 깎아먹는 현실적인 부담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비용이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부채를 만기마다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탈수록 이자 부담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끔찍한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다시 돈을 빌리게 되는데 부채가 늘어날수록 투자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다시 증가합니다. 기업 재무 이론에서는 이런 상태를 폰지 금융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한 세대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합법적 폰지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상적인 글로벌 투자자라면 선뜻 사지 않을 국채를 자국 국민과 중앙은행이 떠안아온 셈이죠. 그런데 채권 시장이 1.8% 수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조가 수학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일본 정부 역시 재정 정책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좁아지는 방에 갇혀 있고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 손에 남은 도구는 이미 과열된 돈 인쇄기뿐입니다. 과거의 과도한 선택들이 이제는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붕괴를 앞당겨 있다는 점입니다. 출혈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으로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가장 익숙한 수단, 즉 더 많은 지출을 택했습니다. 11월 말 채권 시장이 격렬하게 흔들리던 시점, 새로운 총리가 등장했고 그는 18조 2천억엔 약 1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논리는 전형적인 20세기식 접근이었죠.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니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처방이 통했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기대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거라면 대규모 경기 부양 발표는 시장에 안도감을 줬을 겁니다.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119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지출 발표는 안정 신호가 아니라 경고음으로 해석됐습니다. 시장은 그 숫자에서 성장이 아니라 더 많은 국채 발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원의 93% 이상을 빚에 의존하는 정부가 또다시 차입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채권 시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더 많은 빚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사실상 무제한 경기 부양 수표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거의 언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국채를 누가 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국채의 상당 부분은 이미 일본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빚을 중앙은행이 대신 떠안아온 구조였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방식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국채 매도 물량을 중앙은행이 더 이상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자가 버티지 못하자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일본 경제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장기 불황과 인구 감소, 그리고 생활비 상승이라는 세 가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빚에 의존해서 문제를 미뤄온 결과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119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투자자들에게 해결책이 아니라 방어적인 대응으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채권 시장이 이 부채를 더 이상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충격은 일본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 파장은 곧바로 해외로 확산됩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과거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자였던 일본이 이제는 자국 금융시장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줄 여력이 줄어든 거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도 우리의 체감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대출 여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금리를 보면 상황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준이 조절하는 것은 단기 금리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장기 금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국채를 사주던 중요한 매수자들이 시장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해외 자산을 늘릴 여유가 없습니다. 자국의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신규 매입을 중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해외 채권까지 매도하며 자본을 본국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대규모 언어와인드, 즉 되돌리기 국면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투자 흐름의 조정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글로벌 금융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에 가장 큰 해외 매수자 중 하나가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수익률, 즉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매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금리 상승이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각종 대출 금리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의도적으로 가계를 압박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금리를 낮게 유지해주던 일본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지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고 그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전 세계가 나눠 떠안던 구조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시 냉정한 시장 가격 결정의 현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일본은행의 오랜 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란 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과 싸워왔습니다. 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고 제로 금리라는 전례 없는 실험을 이어왔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리고 일본은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살아나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생활비만 급등하는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올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본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균형을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왜곡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본 중앙은행은 이제 명확한 선택지를 잃은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교과서적인 해법대로 금리를 크게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처럼 국가 부채가 극단적으로 큰 나라에서는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정부 재정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세금을 걷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는 곧 재정 위기로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부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낮은 수준에 묶어두면 괜찮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커집니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엔화 가치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은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생활비는 급등하지만 임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국민의 실질 구매력은 무너지고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즉, 금리를 올려도 위기이고 올리지 않아도 위기인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목화폐 체제가 부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통화 정책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는 순간이죠. 중앙은행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조종 장치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위기는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체감하고 있을 뿐 이 구조 자체는 막대한 부채에 의존해서 성장해온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단지 가장 먼저 경고음을 낸 나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401k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금융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안전한 시스템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금융자문산업은 하나의 확고한 원칙 위에서 작동해왔습니다. 이른바 6040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산의 약 60%는 주식에, 나머지 40%는 국채에 배분하는 구조였죠. 이 방식이 신뢰를 얻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자금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국채로 이동했고 그 결과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충격을 완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채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국채는 언제나 무위험 자산이며 반드시 이를 사줄 매수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과연 지금도 이 전제는 유효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채 매수자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장 큰 축이 빠져나가자 주식과 채권이 서로를 떠받치던 균형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발 매도 압력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 역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한 세대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한 상황, 즉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위험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던 자산들이 오히려 자산 가치를 잠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른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적인 연금기금과 장기 투자 자금으로 묶여있던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은 실질 가치 하락이 불가피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채는 더 이상 무위험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위험은 존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전통적 자산 배분 전략은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망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변화에 대응하는 주체들입니다. 주류 언론이 여전히 일시적 조정이나 바닥론을 이야기하는 동안 가장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시장에서 소음을 만드는 일부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명목회 체제를 설계하고 유지해온 중앙은행들입니다. 이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수십 년 동안 금은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처진 자산으로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이자도 없고 생산성도 없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일본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이후 중앙은행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기 드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국가 재정과 통화 시스템의 실제 상태를 가장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국채는 더 이상 절대적인 무위험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국채와 같은 종이 자산은 결국 재정적으로 압박받는 정부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통화로 미래에 상환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이 약속에는 분명한 거래 상대방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니며 정부나 금융기관의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이것은 약속과 실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많은 약속들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금융환경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선을 동양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데이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인도가 수입한 금은 약 158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전년 대비 20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수요 급증이 아닙니다. 자산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브릭스 국가들 역시 같은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방의 명목화폐 자산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실물 자산 보유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입니다. 이 국가들은 일본에서 시작된 균열을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유지돼 왔던 글로벌 유동성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도쿄나 워싱턴의 중앙은행이 정책 변화 하나로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종이 자산이 아니라 발행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 바로 실물 자산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선택하고 있는 출구 전략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움직임이 공개적인 선언이나 충격적인 뉴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불가피한 구조 전환에 대비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 변동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금융 사이클의 끝자락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금융공학의 시대는 이제 물리적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런던과 뉴욕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이 계약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실물을 보유할 의도가 없는 거래자들이 가격을 결정해온 구조였죠. 그러나 일본발 캐리 트레이드가 되돌려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힘의 균형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종이 약속을 보유한 주체에서 실물을 실제로 확보한 주체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부채와 인플레이션 부담을 전 세계로 분산시켜왔던 메커니즘은 이미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기술자나 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부의 이동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명목 화폐 체제가 수학적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즉 부채의 이자가 상환 능력을 초과할 때 자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꿔 이동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준비된 곳으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이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거대한 축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진동은 일본을 넘어서
서구 세계의 연금 기금과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의 기반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시스템이 바뀔 것인가가 아닙니다. 변화가 끝났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입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분명한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하고 가장 깊숙한 정보를 가진 주체들은 이미 위험을 인식하고 조용히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반면 대중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안정의 언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장기간 억눌려 있던 금리가 1.8%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구조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숫자는 방향을 말해주고 있고 그 숫자들이 연결되는 방식은 이 변화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대와 신뢰로 유지되던 금융의 국면을 지나 실제 비용과 결과가 직접 반영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리 잡으면 그 영향은 시장 전반과 개인의 삶까지 폭넓게 확산됩니다. 중앙은행들이 이 흐름을 다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수학과 구조의 논리가 정책을 압도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기가 훗날 돌아봤을 때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사후에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쓰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시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